향가의 벗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일본과 미국 여러 나라에 계시는 해외 동포들께서도 안녕하시죠? 김영애 TV의 김용혜입니다. 이번 강의는 한일 관계에 있어서 매우 심각한 의미를 갖는 작품입니다. 일본 역사의 시작점에 대해 지금까지와는 다른 내용을 말하기 때문입니다. 일본 초기의 역사를 한반도 역사로 편입시켜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 사학계가 이러한 고민을 해보시는 게 어떻겠는가, 이러한 내용입니다. 매우 민감한 이야기입니다. 일본인이 이 유튜브를 듣는다면 뒤집어질 내용입니다. 있어서 냉정하게 오늘의 이야기 평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2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영상에 일본 호류지에서 발견된 향가에 대해 말씀 올린 바 있습니다. 호류지 향가 발견 사실을 김영애 TV 보도에 앞서 우리나라 권위 있는 개간지인 동리모골지가 가을호에 독점 보도를 해 주셨습니다. 동리모골지는 소설가 김동리 선생님과 시인 박목월 선생님을 기리는 동리모골기념사업회에서 발간하는 잡지입니다. 문학계에서 상당히 권위 있는 개간지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문학계의 거목이신 김동리 박목월 선생님을 기리는 문학지에서 저의 기고문을 실어주신 데 대해 저의 입장으로서는 대단히 영광스러운 일이라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개간지 동리모골지에 관심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자가 고천원에서 쫓겨난 다음에 신라국 정시무리라는 곳으로 갔습니다. 정시무리입니다. 정시무리라는 이 이름에 주목해 주십시오. 일본인들도 우리나라 사람들도 정시무리가 어디일까 이를 알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연구자들은 정시무리를 소시모리라고 읽었습니다. 일본어 발음입니다. 소시머리는 소시모리 하니까 소머리를 뜻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지명 중에 소머리라는 뜻을 가진 우두산을 찾아보고 그곳을 수자가 찾아갔다는 정시무리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해당되는 산이 경상남도 거창에 있는 우두산, 강원도 춘천에 있는 우두산, 이런 식들입니다. 저는 왜 정시무리를 소시모리라고 읽고 소머리라고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특히 소시모리가 우두산이라고 하는 데까지 가면은 황당하기까지 합니다. 한국 이론인 향가 제작법을 동원해서 한번 정시무리를 추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향가의 고유명사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고유명사를 구성하는 한자를 뜻으로 풀면은 향가와 향가의 제작 의도와 매우 깊은 관련이 있다는 법칙입니다. 수많은 사례가 그 정확성을 입증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고유명사의 대표적인 사례로 신라향가 처용가를 자주 예로 들어왔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처용은 고유명사입니다. 알고 봤더니 병 걸린 아내를 용서한다는 뜻이었습니다. 한자로 푼 처용의 뜻이 처용가의 제작 의도와 일치하였습니다. 처는 병알타 처가 되고 용은 지금까지 저는 얼굴용으로 보았습니다. 그런데 용서하다 용으로 보는 게 옳다, 이런 생각을 굳히게 되었습니다.
처용, 그러니까 지금까지 저는 처용하면 병들 다 처, 얼굴용 해서 병든 얼굴 이렇게 보았습니다. 천연두 걸렸다가 나은 얼근 얼굴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향가의 벗 한 분께서 놀라운 댓글을 주셨습니다. 여기 제가 화면에 올렸습니다. 3W 되시는 분입니다. 2주 전에 올리신 글입니다. 이분께서는 용자를 얼굴용으로 보지 말고 용서하다 용으로 보는 게 어떻겠는가 이러한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천연두에 걸린 아내를 죽이라는 왕명을 거부하고 대신 자신의 목숨을 걸고 아내를 사랑으로 감싸 안는다는 처용가의 뜻에 더 잘 맞는다는 취지셨습니다. 그래야 또 처용가의 작품 가치가 훨씬 더 높아질 것이라는 말씀이십니다. 댓글과 화면에 그분의 댓글과 저의 대댓글을 소개합니다. 사실 저는 이 댓글을 보고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몇 주를 검토를 진지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 의견을 받아들이기로 하였습니다. 앞으로 처용과 관련 논문이 나갈 때는 꼭 이 의견을 받아들이고 수정한 경위까지도 논문에 밝혀놓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김영회 TV를 통해 저의 향가 연구 결과를 만천하에 공개하고 있는 핵심 이유는 1000년 동안 우리가 잃어버렸던 향가를 다시 민족의 품으로 돌려보내 향가의 진정한 가치를 민족 스스로의 힘으로 되살리고자 하는 데 있었습니다. 저의 해독도 초기에 일시적인 의견에 불과할 것입니다. 민족의 노래이니까 민족이 살릴 수 있을 것이다 라는 믿음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용서하다 용, 이 글자의 뜻을 찾아낸 것은 집단지성이 이루어낸 진정한 결과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드립니다. 3W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고유명사법은 노래의 제작 의도를 알 수 있게 합니다. 그러기에 향가를 푸는 가장 강력한 법칙이었습니다. 어떠한 해독법도 지금까지 단순한 향가의 문자들의 뜻은 알게 하였으나 제작 의도를 찾기까지는 하지 못했습니다. 오직 고유명사법만이 제작 의도를 찾도록 하였습니다. 정시무리는 다음과 같이 풀렸습니다. 정시무리라는 한자를 보겠습니다. 이 정자는 한참 고민해서 제가 뜻을 찾아낸 겁니다. 시루에 떡을 찔 때 시루에서 물이 뚝뚝 떨어지듯이 눈물을 흘리다 이런 뜻으로 사용되는 보언입니다. 시는 시체의 시. 그런데 무를 주목해 주십시오. 여기서는 넉넉하다, 융성하다 이런 뜻으로 쓰이고 있었습니다. 다음에 배리입니다. 뜻밖에도 이 리는 늙은이 리라는 뜻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배를 보면은 껍질에 검은 반점이 있습니다. 향가에서는 얼굴에 배의 반점 같은 검은 점이 생긴 노인을 말할 때 쓰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배리는 늙은이 리가 되는 것입니다. 정시무리 이 네 글자 중에 향가의 노랫말 이런 식으로 노랫말과 보언으로만 말한다면 노랫말에 해당하는 핵심어는 무자였습니다. 넉넉하다, 융성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옆에 증가, 시와 리는 무엇이냐? 그것은 이런 뜻을 보언으로 쓰이고 있었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증이 되겠습니다. 나이든 병사, 나이든 사람, 리가 되겠습니다. 시신을 매장한다 이런 뜻이 나옵니다.
수자가 고천원에서 쫓겨나 살림이 넉넉한 신라국에 가서 자리를 잡으려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신라가 이를 거부하여 신라와 싸움이 났던 것 같습니다. 그 싸움에서 나이든 병사가 살해당했던 것입니다. 수자는 그 나이든 병사의 시신을 울면서 매장하였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수자는 흥자 음으로 말하였습니다. 이걸 지금까지 해독하시는 분들은 큰 소리 이렇게 말합니다. 흥음으로 말하였다 이렇게 나오는데요. 이것은 이곳에서 나 살고 싶지 않다 이렇게 수자가 흥음으로 말하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향가를 해독하다 보면은 산 넘어 산이 나옵니다. 흥은 희생의 피를 바르다 흔 이런 글자가 있습니다. 희생의 피를 바르다. 제사 같은 걸 지낼 때 양이나 소 이런 것을 죽여서 하늘에 바치는 걸 희생이라고 합니다. 그 피를 몸에 바르는 것이 이 고대 어떤 재래 의식인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서동요의 배경 기록을 보면 왕흥사 이런 절 이름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왕흥사는 정말 놀랍게도 왕이 흥이 바로 희생의 피를 바르다 흔이니까요. 왕이 희생의 피를 바르며 제사를 지내게 될 것이다. 이런 뜻을 가진 고유명사였습니다. 희생의 피를 바르며 제사를 지낸다. 이것은 전쟁에 나가기에 앞서서 하는 제의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서동요에 해당되는 백제무왕이 전쟁을 일으키게 되고 그 전쟁에 나가기 전에 희생의 피로 제사를 지내게 될 것이다. 앞으로 그렇게 될 것을 예견하는 뜻을 가진 고유명사였습니다. 여기에서는 수자가 희생의 피를 바르고 말을 하였다고 생각합니다. 피를 어디엔가 발랐습니다. 입이나 손 어디엔가 발랐을 것입니다. 저는 입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수자는 자기 부하가 죽고 나니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입에 피를 바르고 말을 합니다. 이곳에서 살고 싶지가 않다. 왜 입에 피를 바르고 말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연구되어야 할 부분으로 생각합니다. 정시물이라는 신라의 지명의 핵심어는 무입니다. 넉넉하다 무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정시물이 할 때 증가시와 리라는 본이 달라붙어 있습니다. 고유명사의 핵심어에다가 본을 붙여서 이름을 만드는 것은 매우 중요한 고대인들의 장명법이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핵심어가 있고 거기다가 적절한 보어를 추가해 가지고 사람의 이름이나 무엇의 이름을 만드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정시물이 할 때도 무라는 글자에다가 정시리라는 보어를 집어넣는 것입니다. 이런 식의 장명법입니다. 향가의 벗 여러분들께서도 고대인들의 이름자를 앞으로 발견하게 되시면은 이러한 장명법을 한번 곰곰 생각하시면서 들여다보아 주십시오. 그렇게 되면 무언가 뜻이 나오게 됩니다. 이를 알게 되면 여러분들께서는 고대사에 한 걸음 더 깊숙이 들어가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아마도 고유명사에다가 보어를 붙이는 이유는 그 상황을 설명한다거나 등등등 특수한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보원이 들어가는 사례 하나를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경상남도 울주군에 가면은 천전리 각석이라는 게 있습니다. 천전리 각석은 고래바위로 유명한 반구대 암각화 부근에 있습니다. 그 바위에
신라인들의 이름이 여러 개 새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에는 자세히 보시면은 사람 이름에 아까 핵심어에다가 보온이 여러 개 잔뜩 들어있는 이름들이 많습니다. 한번 여기서 사례를 보시도록 하시지요. 지몰시해비라는 이름인데요. 이 부분에 대한 풀이는 울산대학교 전호태 교수님께서 글자를 판독하고 그 글자를 해석한 것입니다. 여기 그 부분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왕비인 법풍왕께서 돌아가시니 왕비인 지몰시해비께서 애달프게 그리워하시다가 이런 뜻으로 된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면은 이 지몰시해비 여러분 곰곰 생각해 보시죠. 여자 이름을 지몰시해 뭐가 뭐 됩니까? 그러니까 우리 지금 해독하시는 분들은 지몰시에 그러면은 훈으로 됐지 않겠냐 또 막 훈을 따지고 그럽니다. 지몰시에 발음으로는 한자에 발음으로는 분명히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한자에 훈으로 해서 표문자로 읽을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아주 풀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고유명사법은 지몰시해를 어떻게 풀이하나 여러분 보시지요. 이 지몰시에는 핵심어와 보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지는 외짝척이라는 글자입니다. 보어로 쓰이고 있는데요. 향가에서 이것은 과부, 미망인, 혼자 사는 여인 이것을 뜻하는 글자입니다. 몰은 이 지몰시에 비해서 핵심어입니다. 죽는다, 어떤 정도를 넘치고 있다 그런 뜻을 가진 몰입니다. 여기서는 죽다로 보면 좋겠습니다. 시자는 시체시 향가에 무수히 나옵니다. 보언으로. 해는 감탄사해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뭘로만 보니까요. 왕비를 말할 때 죽어간다 그런 뜻이 됩니다. 죽어가는 왕비. 왜 죽어갈까요? 왜? 남편이 보고 싶어서 죽은 법풍왕이 보고 싶어서 다 죽어간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왕비의 이름자에서 핵심은 몰입니다. 뜻은 다 죽어가는 왕비인데 거기다가 보온이 3개나 붙어 있어요. 어떤 기능을 하는가 보시죠. 외짝이 법흥왕이 죽자 외짝이 된 왕비가 죽어 시체가 될 정도로 탄식하고 있다. 이러한 내용으로 이름을 만든 것입니다. 뜻과 보온을 섞어서 외짝이 된 왕비가 시체가 될 정도로 탄식하고 있다. 슬퍼하면 탄식하고 있다. 이런 뜻을 가진 이름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저는 신라인들의 이름 짓는 걸 가만히 보고 있으면은요. 영화 인디언 이름 유명한 이름이 있지 않습니까? 영화에 늑대와 춤을 뭐 이런 식으로 이름을 짓지 않습니까? 꼭 이런 식으로 신라인들은 이름을 지어요. 그래서 한번 여러분께서도 앞으로 지몰시해비 이런 식으로 이상한 이름이 나오면 가만히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이런 것들이 우리는 이렇게 이름 짓는다 이걸 모르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식의 지몰시해비 무슨 비 무슨 사람 뭐 이런 식으로 계속 모으다 보면은 우리가 장명법을 알 수 있게 됩니다. 물론 저도 수십 개, 수백 개 풀어본 건 아니니까요. 몇 개만 지금 풀으면 이렇게 다 풀리는 게 보입니다. 수자는 부하가 신라로 갈라 했다가 신라에서 들어오지 마 거부를 해버리고 오히려 부하까지 죽게 되자 남은 사람을 50명이라고 하십니다. 50명의 싸나운 사람 맹수 같은 부하 이걸 말하겠죠. 자기 부하를 50명이라고 합니다. 이 50명을 이끌고 배를 타는데 진흙을 바른 배를 타고 동쪽 바다를 건너가기로 합니다. 실로 수자의 이 항해는 역사적 항해가 됩니다. 왜 그러냐? 기록상 우리 한민족으로서 일본에 간 사람으로서 기록상 최초의 인물이 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민족의 일본 열도 발견입니다. 물론 그 이전에도 뭐 사람들은 많이 갔겠죠. 그러나 공식적으로는 최초의 열도 발견자가 누구냐? 이 수자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컬럼버스의 아메리카 대륙 발견을 이야기하면서도 정작 우리 민족의 열도 발견에 대해서는 말하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향가의 시각으로 본다면은 우리 민족에게 이 열도 발견 사실은 굉장히 큰 사건으로 다가옵니다. 그가 떠난 곳은 아마도 낙동강 수계 어느 포구에서 배를 탔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 포구에서 배를 타고 낙동강 하류로 내려갔다가 낙동강을 빠져나가서 큰 바다로 나갔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는 신라로 가다가 신라의 서쪽 국경, 그러니까 이 말하면은 서쪽에서 들어가니까 신라 쪽 입장에서 본다면은 서부 전선이겠죠. 서쪽 국경에서 저지당하고 공격을 당했던 것입니다. 그러니 50여 명으로 이루어진 그룹이 그 저기를 가지고 있었던 신라를 동쪽으로 쭉 횡단해 가지고 동쪽의 영일만 쪽으로 갈 수 있을까요? 저는 그리로는 나갈 수 없다고 봅니다. 서쪽에서 국경선 부근에서 싸움이 나가지고 사람이 죽고 살기까지 했는데 신라도 몇 명이 죽었지 않겠습니까? 더구나 50명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신라가 가만둘 리가 없었겠죠. 그래서 절대로 이 수자는 서쪽에서 동쪽으로 영일만 그쪽으로 나갈 수는 없다. 그러면 어디로 갔겠느냐? 남쪽으로 내려갈 수밖에 없었지 않겠는가?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수자 일행이 어느 낙동강 수계 어느 포구에서 배를 탔다고 했습니다. 그들은 배 타면서 멀리 가기 때문에 그랬는지는 몰라도 배에 진흙을 바릅니다. 이것은 당시에 아주 독특한 뱃사람들의 문화였을 것입니다. 틀림없이 주술적 의미가 있습니다. 지금도 그 어선들을 보면은 굉장한 많은 이러한 행위들을 많이 합니다. 즉 주술적 의미를 담고 있는 행위들을 많이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시의 배는 당시에 큰 배는 지휘자가 있어서 그가 북을 치고 나머지 뱃사공들은 그 북소리에 맞추어서 노를 저었습니다. 우리가 이것은 이미 제망매가와 신라향가 제망매가와 찬 기파랑가를 통해서 확인한 바가 있습니다. 컬럼버스는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 교육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뱃사람 생활까지 했다고 합니다. 거칠게 자랐던 컬럼버스가 대서양 횡단을 결심했습니다. 그는 산타 마리아호를 타고 살지 죽을지 모르는 대서양 횡단에 나서게 됩니다. 당시 그가 타고 갔던 산타 마리아호의 상상도입니다. 세 개의 돛을 보아주십시오. 세 개의 사각형 돛이 따로따로 있는 게 매우 인상적입니다. 큰 바다를 건너려면 큰 배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수자는 일본 열도로 가기 위해서는 동해바다를 건너게 됩니다. 동해바다라는 것은 당시에서는 굉장히 험하고 거친 바다였을 것입니다. 수자에게는 초대형 배가 필요했을 것입니다. 컬럼버스 이상의 목숨을 건 엄청난 모험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일본 열도 발견자. 이 일본 열도를 발견하러 가는 역사적 사건에서 수자는 어떠한 배를 탔을까요? 당시의 배를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애 TV의 특종입니다. 정말로 지금까지 그 누구도 알지 못했던 사실입니다. 그 당시에 배가 그려진 아주 귀한 실물토기 하나가 발견되었습니다. 발굴된 것이 아니고 발견되었습니다. 저는 그것이 공개되는 자리를 우연히 참석했다가
제가 10월 28일 날 직접적으로 현장에서 사진을 촬영했습니다. 놀라운 사실이 오늘 그 김영애 TV의 특종으로 공개됩니다. 이 사진을 보아주십시오. 토기는 볕 달린 오리 모양 토기입니다. 학계에서는 볕 달린 오리 모양 토기를 대략 서기 200년대 후반기의 토기가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서기 200년대 후반이라면은 수자가 일본으로 건너갔던 시기입니다. 오리 옆구리 부분 그림을 보아주시죠. 고대 선박 한 척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선박 옆에 이렇게 아래로 쭉쭉 내리끈 것은 노로 보아야 합니다. 만일에 목선에 판자를 그렸다면 가로 그렸지 이런 식으로 세로로 긋지는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이 옆으로 쭉쭉 내려끈 선은 노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것을 세어 보니까 16개입니다. 한쪽에 16개 있으니까 그 반대쪽까지 하면 32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배의 위를 보아주시죠. 큰 삼각형이 그려져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젖은 가는데 필요한 짐칸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짐을 만일에 싣는다면 한꺼번에 싣지 이게 복잡하게 뭐하러 이렇게 나누어 실었을까요? 그래서 저는 짐이라는 가능성은 조금 작다 이렇게 봅니다. 또 한 가지의 가능성은 이 배는 병선으로서 날아오는 화살을 막을 일종의 방패, 가리개로 볼 수도 있습니다. 이 삼각형 안에 군인들이 숨어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배는 저승가는 배입니다. 오리는 사람이 죽으면 그의 영혼이 오리가 되어서 날아가면서 바다를 건넌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오리가 날아가면서 바다를 건너가기에 요 배 모양을 저승 바다를 건너는 배를 그려놓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승 가는 배이니까 군사용 배가 아니기 때문에 화살 가리개는 불필요합니다. 저는 이것을 작은 돛으로 보아야 좋은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돛이라면은 만일 이것이 돛이라고 한다면은 이 배는 삼각형 돛 4개를 단 범선이 됩니다. 무역선이나 군사용 대형 선박이 됩니다. 어마어마하게 큰 배입니다. 우선 보십시오. 16명이 노를 졌습니다. 그러면 한 명 사이가 우리가 2m만 된다 하더라도 이 거리가 32m 플러스 여유분이 양쪽에 10m씩만 잡아도 거의 배의 길이가 50m나 되는 대형 배입니다. 대서양을 횡단했던 콜럼버스의 산타 마리아호는 사각형 돛을 3개를 달고 있습니다. 이런 형태들의 배가 당시에 사용되고 있었을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삼각돛, 배가 돛을 몇 개나 매다는 산타 마리아호는 각 이렇게 따로따로 매달고 있었습니다. 한번 돛을 보실까요? 이거 보시죠. 돛이 따로따로 있고 배가 이렇게 돛이 따로따로 있습니다. 그러면 이 그림 보시죠. 가만 보시면은 돛이 따로따로 4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이 돛일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그림이 그려진 토기는 제가 여러 개를 다 찾아봤는데요. 아직은 조사가 덜 돼서 그런지 아직 다른 이런 그림들이 그려진 토기를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수자는 비슷한 시기 이렇게 생긴 배를 타고 거대한 배를 타고 동해 횡단을 시도했던 것입니다. 만일에 이것이 앞으로 발견되지 않는다면 이것은 최초 공개이자 그야말로 김영애 TV의 대특종 보도가 되겠습니다. 수자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호사기는 그의 이름을 한자로 뭐라고 써놨냐? 속수자지 남명 이렇게 써놓았습니다. 속수자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것이 뭐 사람 표음 문자로서 사람 소리 글자로 해서 뭐 철수야 순이야 이런 식의 이름이 아니지 않습니까? 속수자지에는 분명히 뜻이 있습니다. 그의 정체를 그러면은 고유명사법으로 풀어보겠습니다. 어떠한 뜻을 담아두었을까요? 속수자지 남명에 어떤 뜻을 담아두었을까요? 속수자지 남명이라는 글자 중에 남명을 보아주십시오. 여기서 명자의 뜻은 대궐에 앉아 명령을 내리는 사람 명입니다. 목숨 명자가 아닙니다. 네이버 한자 짜선에서 제가 옮겨왔습니다. 화면을 봐주시죠. 빨간 선입니다. 대궐의 명자는 대궐에 앉아 명령을 내리는 사람을 표현한 것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남명은 뭐냐? 남자로서 대궐에 앉아 명령을 내리는 자. 남명은 존칭어입니다. 남자 명령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속수자지 남명에서 남명의 뜻은 찾았습니다. 그러면 속수좌는 무엇을 뜻할까요? 속은 빠르다. 수는 수염수, 여기 모름지기 수가 아니고 수염수로 쓰이고 있습니다. 한가에서는 좌는 보좌하다. 우리 보좌하는 사람. 자, 그러면은 그냥 뜻이 단방에 나옵니다. 빠르고 수염의 탑수로 간 수염이 있고 보좌하는 사람. 다시 말씀드려 자연스럽게言으면은 날쌔고 텁수룩한 수염이 난 자들이 보좌하고 있다. 이것이 속수좌가 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날쌔고 텁수룩한 수염이 난 자들이 보좌하고 있다. 이런 뜻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도 금방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수자는 혼자 바다를 건너가지 않았습니다. 자기 휘하에 50명을 이끌고 돌아다녔습니다. 바로 이들이 수염이 나고 날쌔고 텁수룩한 수염이 난 자들입니다. 그들이 바로 누구를 보좌한다? 수자를 보좌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속수자까지 풀렸습니다. 남명도 풀렸습니다. 속수자지 남명에서 남은 글자는 지자 하나입니다. 지자의 우리가 뜻은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갈지 이러지 않습니까? 가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향가의 뜻을 전부 제가 검토해 보았더니 지는 열지어 나가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특히 지는 향가에서 보원으로 많이 사용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도 보좌하다 고유명사에서도 지자라는 보원이 붙어 있는 것입니다. 지는 무수한 사용예가 있기 때문에 이들을 모두 분석해 보니까 그냥 이 옆에 행렬도처럼 쫙 사람들이 열지어 나가고 있는 뜻이 나오게 된 겁니다. 이 사진의 신라 행렬도는 바로 지자를 그림으로 그려놓은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때를 지어서 질서정연하게 걸어가고 있습니다. 조선시대판 왕의 행차 모습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것이 갈지자가 무대에 가서 연출을 해라 하면은 그 갈지자는 이러한 행렬을 연출하면 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수자의 정체는 무엇이냐? 덥수룩한 수염이 난 무사들을 때로 몰고 다니는 높은 사람이었습니다. 덥수룩한 수염이 난 무사들은 동해 바다를 건너간 50명이 분명합니다. 그들은 수염이 난 거친 병사들이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배우 이대근과 같은 이미지의 사내가 그 수자가 그런 이미지를 가진 남자가 날쌔고 덥수룩한 수염이 난 병사들을 끌고 열도로 들어가서 자기 마음대로 휘젓고 돌아다니고 있었던 것입니다. 수자는 거친 성품을 갖고 있다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고초원에서 쫓겨까지 납니다. 그래서 쫓겨난 다음에 넉넉한 살림의 나라인 신라로 갔다가 나이든 부하가 살해당하는 시련까지 겪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포기하지 않고
이제는 살아남을 방도를 연구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 부하 50명을 거느리고 바다 건너 출운국으로 건너갑니다. 출운국, 그러니까 이즈모라고 하는데요. 나오다 출, 구름은 구름이 나오는 나라로 건너갑니다. 구름이 나오는 나라란 어떤 곳일까요? 그 한반도의 정치 지도자는 그곳을 출운국이라 하고 갔습니다. 이부는 여기까지입니다. 넉넉한 나라였던 신라가 수자의 일행을 받아들여주지 않았습니다. 당시 신라의 모습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신라는 부유한 강대국이었다고 합니다. 여기에서 그 증시 무리에서 풀면은 그렇습니다. 당시 신라는 인근 소국의 떠돌이 불량배 같은 지도자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었습니다. 소국시대, 이것은 소국시대 신라가 어떠한 모습을 띠고 있었는지를 말하고 있는 매우 중요한 사료입니다. 역사 사료입니다. 또 떠돌이 무사들이 무리지어서 한반도 땅을 여기저기 돌아다니고 있었습니다. 고대 우리나라의 소국시대, 한반도의 소국시대, 우리 땅에서 어떠한 일이 있었는지, 어떠한 일이 횡행하고 있었는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중요한 우리 역사 사료라고 하겠습니다. 분명히 이것은 일본 역사가 아닙니다. 그런데 일본인들은 그것을 자기 역사라고 해놓고 고사기에 실어놓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자기들이 역사라 한 초기 역사 부분은 자기들의 역사라기보다는 우리 한반도, 한국, 한민족의 역사인 것입니다. 이어서 3부로 이어지겠습니다. 3부에서는 한반도의 터프가이 수자가 바다를 건너 대모험을 펼칩니다. 예쁜 여자를 납치해 가려는 나쁜 악당을 물리칩니다. 그리고 그 여자와 로맨스를 갖습니다.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낯선 내용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